이러니까 사람들이 꼼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간은 비이상해서 먹기 싫은데, 간 먹은 것처럼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온갖 무슨 영양제, 뭐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 다 사먹기 시작한 거죠. 또 여러분이 아는 그 맛, 아까 그 맛을 건강하게 재현했다는, 혹은 이제 재현하게 해준다는 이것들, 이 앞에 키토 붙은 빵, 아이스크림, 감미료, 과자, 스무디, 뭐 라이스, 프로틴바, 도시락, 가공식품, 간식 이런 것들 사라는 말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자,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옥살산염이고 미토콘드리아고 뭘 이렇게 자꾸 키토하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없는지. 물론 이제 순전히 살 빼려고 뭐 이런저런 다이어트 하듯이 무슨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 하듯 뭐 키토제닉도 순전히 살 빼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쳤을 때 꼭 키토에만 한정을 하기보다는 진짜 건강한 식사가 무엇인지, 건강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쉽게 느껴지지 않는 건지, 나는 그저 기운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일 뿐인데,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 전에 밝혀둘 게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이거를 확실히 하고,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그 전래식단 이야기 제가 이제 연재를 했던 것처럼 그때의 느낌으로 넓고 얕게, 넓고 얕은 지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거대동물의 멸종부터 해서 축적해온 영양 지식의 소실이 있고 세계화와 결국 최종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 이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키토가 왜 어려워졌는지와 첫 번째 목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이제 아래 단위가, 이쪽은 이제 뭐 만 년 정도 단위고 이쪽은 이제 천만 년, 여기는 억년 단위인데요. 이게 여기가 현재고 2만 년 전, 그다음에 200만 년 전, 400만 년 전, 여기가 1000만 년 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5천만 년 전 이때고, 여기는 4억 년 전, 5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쭉 나타내 놓은 거죠. 보시면 인류의 시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이쯤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죠. 오스. 그다음에 호모 하빌리스는 260만 년 전에서 한 300만 년 전 정도, 한 요때 호모 하빌리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는 18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 약간 요때.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지금 현생 인류죠. 30만 년 전, 한 요쯤에서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쭉 지내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지구의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에 대비를 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 빙하기에서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출현부터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이어지는 이 모든 전 과정이 굉장히 최근까지만 해도 빙하기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시기에 살았던 우리 인류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고민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히려 너무 잘 먹었죠. 우리는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번성을 누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 이때 인류가 뭘 먹었을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 소나 늑대나 사자가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우리처럼 헷갈려하지 않잖아요. 지구상에 우리가 뭘 먹어야 건강할지 헷갈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현대 인류. 근데 그러면 이때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뭘 먹었을까? 빙하기니까 당연히 농사는 아니겠죠? 바로 이거죠. 맘모스, 매머드라고 하죠. 이게 당시에 100만 년 전, 수백만 년 전부터 만 년 전까지 우리 온 지구를 돌아다녔던 이 거대한 동물들, 메가포나들을 우리가 사냥을 해먹고 살았죠. 물론 여기에는 얼음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헐북성이 울리메머드가 나와 있지만, 꼭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고, 이 인간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원을 했으니까, 따뜻한 곳에서도 그런 큰 동물들을 우리가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냥꾼이었어요. 다른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다른 다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끼나 약한 동물 이런 병 들고 잘 못 뛰고 어려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그런 애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정반대로 인간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수컷을 노려서 사냥을 했어요. 그 수컷만 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 이 수컷, 가장 강력하고 큰 수컷이 몸에 지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싶은 그런 사냥감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미키 밴더 박사인데요. 이 미키 밴더 박사는 선사시대 인류학을 공부하시는,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Ancestral Health Symposium이라고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내용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우리는 육식동물인가? 여기 이 그래프를 볼 건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 공룡의 대멸종 이후 6,500만 년 전부터 포유류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룡 멸종 직후의 포유류는 뭐 이렇게 설치류 같은 아주 굉장히 작은 동물들밖에 없었죠. 이 동물들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오면서 이 총 개체의 평균 몸무게가 포유류의 전체 개체수를 몸무게 평균을 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기 Y축은 몸무게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거죠. 펄치류들만 있었을 때는 굉장히 가벼웠던 이 몸무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늘고 늘어서 250만 년 전, 300만 년 전에는 550kg을 찍습니다. 이 550kg이라고 하면 살짝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정말 동물들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컸던 시기예요. 이게 550kg를 평균값으로 내려면 이 550kg보다 훨씬 큰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야지 이 밑에 있는 쥐나 조그마한 동물들을 다 이제 평균값을 내가지고 여기 550kg에 갈 수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엄청나게 컸던 시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룡 시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구는 그런 거대한 동물들을 이렇게 지탱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했던 동물들이, 이 수많은 거대한 동물들이 25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이 되는 이 240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눈 깜짝할 찰나의 시간 동안 몸무게의 80%가 날아갑니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와요. 몸무게의 80%가 고작 240만 년 만에 날아갔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쭉 상승해온 동물의 크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었는지. 물론 여기를 우리가 장담할 순 없지만 25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호모 하빌리스가 출현을 했죠. 인간 종의 호미닌이라고 불리는 인간 종의 가장 첫 번째 종이 출현을 했던 25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무게의 80%가 날아가면서 특히 이 150만 년 전, 한 이쯤 됐을 때 다른 동시대를 살고 있던 커다란 육식동물들, 검치호랑이나 뭐 그런 우리한테 유명한 거대한 육식동물들이 다 같이 엄청나게 멸종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육식동물의 길드에 들어왔거든요. 육식동물의 길드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육식동물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모두 멸종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사람이 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를 또 많이 먹었다는 증거는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죠. 하나를 더 살펴보면 인간의 이제 질소 동위원소 농축량이 있는데 사람이고요. 여기가 사람이에요. 질소 동위원소 농축량이 무엇인지, 질소라는 게 원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풀이 나잖아요. 이 풀들이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N15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초식동물이 와가지고 뜯어먹잖아요. 이렇게 동물 뭐 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얘 몸에 어느 정도 질소가 쌓이고 이거를 이렇게 질소를 풀을 잔뜩 먹으면서 쌓은 초식동물을 다른 육식동물이 와가지고 얘를 잡아먹어서 자기 몸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큰 생선이 작은 생선들보다,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생선이 중금속을 더 많이 농축을 하는 생물 농축과 똑같이 먹이사슬의 위에 있을수록 이 몸에 질소를 더 많이 농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고 육식동물들은 그 초식동물을 먹으니까, 그리고 잡식동물은 그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 동위원소의 농축량을 보고 이게 콜라겐이 농축이 된 거를 우리가 살펴본 건데 이 농축량을 보고서 이 동물이 육식동물이었을지 초식동물이었을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한 모든 연구에서 인간은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육식동물인 늑대나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과 비교해서 동량이거나 더 높았어요. 질소를 다른 육식동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는 풀을 더 많이 먹어서 더 질소를 몸에 많이 농축한 거대한 동물들을 먹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적어도 다른 육식동물들만큼은 고기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먹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왔는데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멸종도 시켜버렸는데 결국은 다 없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완전히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새로 온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호모 하빌리스 때부터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가 될 때까지 불과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덮어놓고 매머드만 잡아서 먹으면 되는 그런 단순한 시대에서 이제 이 매머드 큰 동물들이 모조리 없어져서 영양과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우리가 진화적으로 먹어온 식품이 모조리 없어지면서 그걸 뭘로 대체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시간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기 이게 large game이라고 써 있는데 큰 동물을 사냥을 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시간당 얻을 수가 있는데 작은 동물들을 사냥을 하면 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팍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작은 동물들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얻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람은 단백질을 일정량 이상 먹지 못해요. 식단에서 단백질의 비중이 40%나 30%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상을 먹으면 단백질 중독으로 사망할 수가 있는데 이 동물의 지방량은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동물일수록 단백질 위주로 있고 지방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작은 동물들을 잡아봐야 지방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그걸 다 먹을 순 없고 지방을 먹고 단백질을 조금 먹고 남은 고기는 그냥 버려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도 얻을 수 있는 칼로리가 더 적은 거죠. 원래라면 이렇게 거대한 동물을 잡아서 쉽게 쉽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칼로리를 얻어야 됐다가 이제 이 동물들이 다 멸종하게 되면서 땅 파가지고 뿌리 캐먹는 거랑 얻을 수 있는 칼로리가 시간당 비슷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정말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인류는 잘 적응해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 큰 두뇌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똑똑한 만큼 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네안데르탈인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나가 떨어질 때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떻게? 메머드 대신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극지방에서는 메머드 대신에 물개랑 고래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육지에 있는 모든 거대한 동물들이 싹 다 멸종했지만 바다에는 남아있는 그런 포유류인 셈이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거대한 메가포나 물개랑 고래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열대지방에서는 부족한 지방을 코코넛을 따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온대지방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동물들을 가축화해가지고 유목을 시작을 한 거죠. 직접 키워서 먹고 우유를 짜가지고 그 우유에 있는 유지방을 통해서 지방을 충당을 하고 여기 보시면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치과의사였던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문명과 접촉하지 않았던 그런 오래된 원시 집단들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원시 집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건강과 그 사람들의 식사를 다 기록을 했을 때 남겨놓은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 할머님 같은 경우는 폴리네이시아, 그러니까 남태평양 제도에 사셨던 분인데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나이가 90세셨다고 해요. 굉장히 우아하게 곱게 나이가 드셨죠. 이분 말고도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고 여기는 폴리네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분들은 이제 호주 원주민들인데 이 호주 원주민들 같은 경우도 여기 세 분 할아버지 이 외에도 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노인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머리가 빠지거나 탈모가 오는 그런 대머리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는 부족해진 지방량을 이렇게 다른 이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빼먹은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곡창지대에서 이제 농경을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우리 인류의 전체 생존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크게 번성을 해준 데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발견이자 중요한 걸음이었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개 같은 경우 고래나 물개는 언제든지 가서 잡으면 돼요. 오늘 내가 가서 사냥을 해서 물개를 많이 잡았으면은 다음날은 좀 쉬어도 되죠. 물개를 오늘 내가 한 5마리 잡았으면 며칠이고 몇 주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잡고 다음날 뭐 기상이 안 좋아요. 막 태풍이 치고 바깥에 풍랑이 너무 심해요. 나 사냥을 갈 수가 없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쉬면 돼요. 코코넛은 사방이 지천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가가지고 따다가 먹으면 돼요. 이 유목도 혼자서 양치기 한 명이 양이든지 소든지 수십 마리를 칠 수가 있는데, 이 농사는 좀 다르죠. 농사는 일손이 많이 들어가요. 이 농사가 왜 다르냐면, 우리가 1년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계절이 있잖아요.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겨울일 때 이 농사라는 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봄 어느 때 심어가지고 여기 1년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때 동안 계속 꾸준히 농사를 짓다가 그때 한번 수확을 해가지고 다음 해까지 이렇게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물개나 고래 이런 거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가서 잡으면 되고, 코코넛 뭐 언제든지 하고 이러면 되는데, 농사 같은 경우는 이때 실패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수확을 못하면 내년까지 굶어야 돼요. 비가 없어요. 그냥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농사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돼요. Margin for error라고 하는데, 내가 실수하고도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굉장히 비좁아요.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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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망하면 그냥 우리 다 죽는 건데, 이걸 매일매일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이게 위에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일손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구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이 됐어요. 에스키모들처럼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냥감보다는 우리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변에 있는 물개나 고래보다 자식을 많이 낳고 우리 집단이 커지면 누군가는 굶어야 되고, 너무 많이 사냥을 하면 그 걔네들이 다 멸종되고 나서 그 다음이 없잖아요. 앞서 발생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이 코코넛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코코넛 나무보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지금 열리고 있는 코코넛보다 우리가 먹여야 될 잎이 더 많으면 굶어야 돼요. 우리는 그 주변에서 코코넛이 나오는 만큼만 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목도 마찬가지죠. 초지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와 양의 숫자만큼만 우리가 인구수를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집단은 아이와 아이 사이의 그런 간격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을 했고, 인구수를 무차별적으로 늘리지를 않았어요. 그와 반대로 이 농경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하다가,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땅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배고프고 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수를 잘못 조절하다가는 그냥 아무도 못 먹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람 수가 적으면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농사는 아무도 못 먹어요. 농사를 실패하면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기 때문에 자식을 더 많이 낳고 노동력을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구수가 늘어나면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죠. 우리가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더 곡물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땅 요만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땅 제대로 가꾸려고 애들 많이 낳다 보니까, 집단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더 큰 땅이 필요하게 되고, 점점점 더 큰 땅이 필요하게 되니까 계속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여기에 다른 집단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가서 다 죽여버리고 정복전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 노예로 쓰고 여기에 있는 땅을 내 경작지로 쓰고, 이게 뭐예요? 문명의 발상이죠. 이게 문명이잖아요. 점점 더 큰 땅, 더 많은 노동력,
이렇게 해서 문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문명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게 문제가 많다고 했느냐? 문명은 우리가 축적을 해온 영양적 지식을 모두 소실시켜요. 문명은 우리를 그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 아니고 노동자 1로 전락을 시키죠. 우리는 분명 그 원시 집단에, 원시 사회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평등한 대등한 구성원이었는데, 이 문명 사회가 되면서 많고 많은 노동력 1이 된 거예요. 노동자 1이 되고 노동자 2가 되고 배부르고 즐겁게 살던 이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짓게 된 거죠. 문명이 탄생을 함으로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화려한 피라미드, 정말 이 실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이집트 문명의 이 화려한 피라미드 뒤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아동 노동이 있어요. 태어나서 돌멩이 하나 주울 수 있다 하면 바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요. 이 아이들은, 이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 미라, 이 시신을 지금 이제 살펴보면 뇌혈병, 구루병, 영양결핍, 발달장애, 관절염, 압박골절, 뭐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있는 그런 퇴행성 질환들이 전부 다 발견이 돼요. 이 질환들은 단 하나도 고대 인류들한테는 문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권력자는. 어차피 두고두고 써먹을 고급 인력도 아니고 그냥 이 피라미드나 지으면 되지. 가서 농사나 지으면 되지. 이 노동자들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당연히 철거가 됐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막사 같은 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살게 했는데 빵집이 있었대요. 베이커리 같은 거죠. 우리로 치면. 여기서 빵을 구워가지고 빵만 줬어요. 빵 배급을 해준 거죠. 인류가 곡물을 먹고 살지 않다가 곡물로 인해서 이런 거대한 문명을 이루게 되고 피라미드 짓느라고 곡물만 잔뜩 먹게 된 거예요. 빵만 그렇게 잔뜩 먹게 되면서 뭐 영양결핍이나 이런 건 당연하고 이외에도 이제 농경이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인류의 첫 충치가 발생을 했고 첫 갑상선 저하가 생겼고 첫 셀리악병, 당질환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때 처음 등장을 한 거죠. 이렇게 그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30만 년 전, 100만 년 전 인류 화석을 들여다봐도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충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어져 온 거잖아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게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제 이런 문제 없고 좋아하셨나요? 아동 노동은 사라졌죠. 아동 노동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 피라미드 대신에 이 피라미드가 들어왔잖아요. 1980년대에 미국 농무부가 제시한 푸드 피라미드인데 정크 푸드 피라미드가 들어왔잖아요. 밑에 그 곡물 잔뜩 먹으라고 kell로그 뭐 야채를 파길, 과일, 돌 뭐 이런 그냥 정크푸드 피라미드가 되었는데 문명이 무르익어서 경제 논리에 의해 멘셀 키스랑 푸드 피라미드가 등장을 함으로써 피크를 찍게 된 거죠. 공익이나 건강이 아닌 경제 논리로 정해진 이런 식사 지침들이 이제 전통 식품과 지식을 완전히 대체를 했고 대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키토식이 어려워진 이유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 옥설사님 얘기하면서 가져왔던 슬라이드인데 저 정크푸드 피라미드 외에도 우리가 잘못된 식사 가이드라인을 경제 논리에 의한 식사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 외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식품이 계절성과 지역성을 잃어버렸어요. 계절성과 지역성을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 뭐 몇 가지 이렇게 한 뭐 열 몇 가지 정도? 우리가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식재료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안에서만 이게 건강한 건지 이걸 많이 먹으면 좋은 건지 저걸 많이 먹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식품을 두고 고민을 해야 돼요. 수백, 수천 가지의 식품을 우리가 365일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그 모든 식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게다가 이 모든 게 나라는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문명의 지탱이나 경제 논리니 뭐니 이런 거라고 내가 그걸 알아요.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개인의 건강이 아니고 문명의 지탱이나 뭐 경제 논리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그동안 먹어왔다는 거를 알게 됐음에도 아니 이미 다 맛을 봤는데 내가 이거 해독 주스 무슨 맛인지 알고 이 초콜릿이 얼마나 달콤하고 쌉쌀하고 그런지 알고 이 빵이 얼마나 고소한지 알고
견과류들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는데, 이미 맛을 다 봤는데, 아는 맛이 되어버렸는데, 아니, 진짜 건강식이고, 우리 인류의 원래 식사가 어떻고, 뭐 전통이고 뭐고 간에,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입속에 다 밀어 넣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건강 생각하면서 안 먹으려니, 또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내가 이 맛을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몰랐을 때면 몰라. 저는 키토식이 건강식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이게 핵심이죠. 키토는 단지 특이하고 좀 이상한 식습관이나 다이어트법이 아니고, 나라는 개인을 누가 시켜서 피라미드나 만드는 사회 노동자 원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이런 식품 산업의 피라미드에서 벗어나 평등한 구성원으로 되돌리는 작업이니까, 내가 다시 그 원래 전통적인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 되는 그런 작업이니까, 내가 내 몸을 존중하는 과정이니까 어렵고 복잡한 거죠. 이게 거스르고 맞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위에서 하라고 했던 거, 좋다고 했던 거, 먹으라고 했던 거, 모조리 하나하나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게 아니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죠. 아니, 이 채소를 정말 안 먹어도 될까? 이 초콜릿이랑 견과류가 정말 별로일까?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아니, 이것들 전부를 정말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물론, 우리가 이제 진짜 그리워하고, 진짜 먹고 싶은 음식들은 앞에 얘네가 아니고, 이거죠. 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은 간단하죠. 이거 이제 못 먹잖아요. 이거 이제 못 먹으니까, 이거 먹어야죠. 이거 먹어야죠. 인류의 진화부터 무슨 문명의 발상까지 뭐 이렇게 많고 많은 얘기를 돌고 돌아가지고 왔는데 결국 건강하고 싶으면은 건강 챙기고 싶으면 인간이 디자인된 식사로 회귀해야죠. 식물보다 고기 위주로 먹고 특히 이제 간이랑 지방 많이 먹고 동물 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고 인류 조상들이 아까 살펴본 원시 집단들이 다 그랬듯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회귀하는 길을 선택을 안 하면 이제부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노동 외에 세상이 있다는 거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그냥 뿌리치고 다 때려치고 나가려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 상당히 안락하거든요. 이 익숙함이 안락해요. 이 위든 아래든 내가 이걸 맛을 이미 다 봤는데 뭐 이런 음식이든 이 밑에 음식이든 내가 이미 다 아는 맛인데 이 감미로운 살찌는 맛과 이 복잡 미묘한 미각의 그 자극 그런 걸 내가 다 아는데 포기하기 싫은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건강도 되찾고 그러고 싶은 당연한 욕구들이 계속 고개를 드는 거죠. 이게 당연하고 또 진짜 정말 어려운 게 우리는 지금 정말 그 노량진에서 엄청나게 쪼들리는 고시 삼수생이 아까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보다 그 고시 삼수생이 절대 권력의 파라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미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집 앞 편의점에 나가가지고 몇천 원 주고 사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지천인데 이 과자만 해도 그 이집트 파라오가 이런 거 먹어봤을까요? 그런 인류 7대 불가사의라는 건축물을 짓게 한 파라오가 이 떡집 먹어봤을까요? 이 맛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근데 어려운 거 이해해요. 그렇다고 그게 이 음식들 먹어봤다는 게 이 면죄부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뭐 그냥 아무 때나 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우리 신체가 3만 년 전이랑 10만 년 전이랑 15만 년 전, 20만 년 전이랑 조금이라도 달라졌나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꼼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간은 비이상해서 먹기 싫은데, 간 먹은 것처럼 건강하고 싶잖아요. 간은 못 먹겠는데, 아무튼 간 먹은 것처럼 건강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온갖 무슨 영양제, 뭐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 다 사먹기 시작한 거죠. 내장이나 이런 거를 못 먹겠으니까. 또 거기다가 내장이나 고기를 아예 처음부터 많이 안 먹어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고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궤변을 정성껏 경청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먹어도 되지? 이러면서. 그게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합리화를 해주니까 또 여러분이 그 아는 그 맛, 아까 그 맛을 건강하게 재현했다는 혹은 이제 재현하게 해준다는 이것들, 이 앞에 키포 붙은 빵, 아이스크림, 감미료, 과자, 스무디, 뭐 라이스, 프로틴바, 도시락, 가공식품, 간식 이런 것들 사라는 말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본질에서 벗어나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내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식단이 무엇이 있나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아 이거 먹으니 안 좋더라 저거는 괜찮을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아 내가 모르겠고 빵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다 키토빵이라도 먹어야겠어 키토빵 먹으면서 내 건강 어떻게 챙기지? 키토빵 먹으면서 어떻게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지 어떻게 버티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계속 실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어떻게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나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체질 얘기, 체질 얘기도 한번 나와주고 너무 어려워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그럼 다시 원래 물음으로 돌아가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건강식. 우리가 진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거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건강식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 그 선택이 본인한테 달린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